광주 전남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 이은열입니다. 이제 저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와본 게 처음이에요. 이제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이렇게 직접 들어와 보니까 좀 신기했어요. 저도 법원이나 검찰청은 TV에서밖에 보지 않아서 약간 좀 무서운 감이 있어요. 그러셨죠? 사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뭐 경찰청, 검찰청, 그 다음에 뭐 병원은 자주 안 가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경찰청 자주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의사입니다만은 병원은 아프기 전엔 자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 체크해서.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특별히 광주지검 안에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제 저희들을 지도하고 지원해 주시는 부서가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특히 검찰국 산하에 검찰청이 저희들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지방검찰청 산하에 광주광역시와 6개 이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검찰청 청사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들이 전국적으로 60여 곳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많아서 놀랐는데 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사실 좀 60여 개 센터가 있어서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검찰청이 이제 조직이 다양하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관할구역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광주 전남 범죄피해자센터는 광주광역시하고 6개 시군 또 저희 호남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목포도 지청이 있고 순천 여수도 지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장흥지청도 있고 이런 4개의 지청이 있는데 그 지청 단위별로 또 이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 60여 개가 지금 센터가 있고요. 또 뭐 전국적으로 또 연합회를 구성해서 그런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범죄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하는지는 이제 뭐 검찰청에서 내놓은 백서를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건데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지원한 업무를 보면 인원은 약 1000여 명이 되시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는 업무가 뭐 생계비 지원이나 학자금 또는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이런 생활 지원비를 많이 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저희들이 검찰청하고 저희들이 센터를 합하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여 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갈수록 여기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찰청 자체적으로 갈수록 이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뭐 경제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액수는 검찰청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놓친 부분 또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그다음에 상담 업무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도움이나 지원 체계가 없었나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죄자를 체포 흡수할 때 수갑 채울 때 그런 업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미란다 원칙을 해가지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고 뭐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도 있고 여기 한 진술은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유력하게 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주로 이렇게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을 많이 중시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범죄를 당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억울하고 인권 보호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들이 초창기에는 좀 많이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이후로 이제 그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지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이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 범죄
피해자 센터가 생긴 계기가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계기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사망하신 분 또 상해를 당하신 분이 한 34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범죄 피해자들을 뭐 지원하는 업무, 그런 권리랄지 지원 업무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또 이런 사회 안전망 구축이랄지 이런 관점에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초창한 게 이제 김천 구미 지원센터가 그쪽에 이제 관할 지역이어서 그쪽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가 이제 태동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정자들이나 정책 위반자들이 법무부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업무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여서 그쪽에서 이제 태동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광주 전남센터도 이런 시기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민간 단체인데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분들이 함께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2003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김천 구미에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은 2005년도에 1월 달에 정식 센터가 개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추진 이제 발족이 됐는데, 당시 배경을 보면 저희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전에 산하기관에 이제 범죄 예방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의료분과위원이었는데 그런 의료분과위원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추진 발족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사실 처음에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뭐 신체적 상해나 이런 치료가 주로 이제 초기에 접근할 수 있어서 주로 이제 의료인들이 주로 돼가지고 주동이 돼서 그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원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한 100여 분들이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제 봉사활동으로 같이 하고 계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법률 지원을 하시는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주로 무료 변호 상담을 해주거나 법률 지원 해주거나 그럴 수 있고, 말씀드린 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체 상해에 대해서 치료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심적인 치료나 정신적인 치료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고, 주로 이제 자문위원님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주로 제조업이랄지 사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주거 환경 개선을 한다거나 또 저희 범죄 피해자를 이렇게 홍보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지원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뭐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 그런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 또 그 일반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상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초기 범죄 피해자 센터를 찾는 분들에게 어떤 지원 절차랄지 이런 지원 내용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소개되어 있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분야에서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맞는 거죠? 네. 많은 위원분들이 계신데요.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재능적인 기부나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경제적인 지원 이렇게 후원금을 내셔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이제 지역 기업업체들이 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많은 후원금을 내주시고 있고요. 그런 기부금, 후원금들이 우리 지원 활동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정도가 넘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과 지원을 받았나요? 사실 이렇게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도움을 받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사실 본인들도 뭐 나서기를 꺼려하고 노출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걸 이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일단 당장에 뭐 생계가 이어갈 수 있으니까 생계비를 몇 개월분 이렇게 생계 가족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학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는 학자금 지원할 때랄지, 이런 또 범죄 피해를 당해가지고 각자에 갈 곳이 없는 그런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거 환경 개선한달지, 또 실질적으로 법률 지원한달지,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 슬로건이 이제 보시다시피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당연 범죄 피해자들이 웃는 내일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 재개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표현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 청 내에 희망 카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나 그런 자녀분들이 그런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취업 활동을 통해서 취업도 하고 또 학자금의 보탬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조기에 빠른 시기에 그렇게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활동 내용입니다. 제가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라는 걸 뉴스에서 들었는데 이번에 광주센터에서 이제 이사장님이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셨더라고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비결이라기보다는 평소에 했던 업무, 저희 센터의 활동상을 보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을 주셨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권대회라는 것은 법무부에서 이제 주최하는데요. 지금 올해가 아마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가 각 센터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범죄 피해자들이 어떤 형태로 해서 재활하고 희망을 갖고 생활하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의사시잖아요. 제 주변의 의사들 보면은 되게 바쁘게 생활해가지고 자기 개인 시간 갖기도 어려울 텐데 되게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혹시 닥터 노만 베슨이란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의사를 이제 인식일 수 있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작을 소자 소의, 그다음에 중의, 큰 의사, 대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신경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들을 많이 보면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증 환자가 왔을 때 왜 일어났는지 그 증상에 대한 것만 진단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것과 중요한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소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자로 인해서 주위의 가족분들이랄지 친지들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진료를 하거나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보다 더 큰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정책을 위반하고 실행하는 그런 대의는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중의 정도까지 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위에 이제 우리 적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전체적인 어떤 웰빙을 책임지려고 또 이제 거기에 포커스 좀 맞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크게 활동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게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사장님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인생 철학이나 좌우명 같은 게 있을까요? 실은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인 자신만 조심하면 가해자, 쉽게 말하면 피의자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피해자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달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달지 그렇지만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범죄, 사건이 서로 피의자와 피의자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마디에 내뱉은 말 또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비수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범죄 행위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주위 사람들이나 제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자. 지금 이 말을 이 장소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3번 생각하고 행동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그렇게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말이 없다고 합니다. 과묵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철학이랄까, 인생 어떤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어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아름답고 좀 온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심해진 취업난 때문에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사장님의 삶의 경험으로 인해 이제 나오는 조언 같은 거를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우리 청소년, 특히 청년들 어떻게 보면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가진 그런 시기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좀 불확실해서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 시기지만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첫째 좀 조바심을 내지 마라. 예를 들어서 뭐 실패해가지고 뭐 공백기 한 1년 있고 그런 거 좀 쉬운 말로 1년 더 살면 되지 하는 생각처럼 조바심 내지 말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기에는 제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세 명이 길을 가면 항상 나의 스승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점은 반면교사로 해가지고 고쳐서 배우고 또 좋은 점은 배우고 이렇듯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통해서나 또는 지인들과 많은 교류를 함으로써 그런 인간관계를 넓혀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기 때는 폭풍적으로 어떤 지식 본인의 어떤 하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흡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조바심 내지는 말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계획을 세워서 꿋꿋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꿈은 이루어지고 좀 더딜지는 모르지만 좀 늦어질지 모르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좀 당당하게 본인이 어떤 순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안 되셨죠? 아니요.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는 광주 시민들이나 청년들에게 광주 전남 범죄 피해자 센터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의의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런 피해 사실을 주위에게 어떻게 말하기도 힘들고 또 그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뭐 드러내놓고 막 홍보하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주위 분들이나 이런 범죄 행위, 피해 행위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절차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그러면 많은 또 뭐 경제적인 지원이나 어떤 상해에 대한 치료나 뭐 심리적인 치료 또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본인이 그런 재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물론 이런 트라우마, 상처라는 것은 이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래도 이런 지원 업무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일상 업무를 찾고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소개도 하고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렇게 지원 업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 청춘 두 분들을 모시고 요새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기죽지마 청춘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이 항상 있는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하고 잠시 지금 고통스럽고 조금 힘들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보다 이런 기회에 또 힘들 때 조금 더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